백악관부터 길거리까지 미국 전역이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발표에 이어 일반 시민들까지 한국 산불 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인 성금도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LA 산불 당시 한국인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다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아주 유명한 미국인 정신과 의사가 쇼츠에 남긴 글이 큰 반응을 일으키며 전 세계의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놀라운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사라 콜린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 제 평생의 직업이자 소명이라고 믿고 있죠. 2025년 1월 17일 오후,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병원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LA 북부 지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안타까운 뉴스로만 지나칠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죠. 집으로 가는 길, 고속도로에 접어들자마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한 바람에 불꽃이 고속도로 쪽으로 번져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식간에 도로는 혼란으로 가득 찼고 차들은 서로 부딪히며 정체되기 시작했죠.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저는 직감적으로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짙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목과 폐에서 화상을 입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트라우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 제가 그 공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달리고 또 달렸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에는 힘이 빠져갔어요. 결국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 2명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제 팔을 부축하고 다른 한 명은 앞을 살피며 안전한 곳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불과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흰색 미니밴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연기와 열기로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의식은 간신히 유지한 채 그들의 도움으로 차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자 이미 차 안에는 근처에서 대피하던 여러 명의 미국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노인 부부 그리고 젊은 엄마와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가까스로 모두 차에 올라탔고 운전석에 앉은 청년은 재빨리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니밴 뒷좌석에는 물통과 응급처치 키트 그리고 몇 개의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연기를 많이 마셔서 계속 기침이 나왔지만 차 안에 준비된 물을 마시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청년은 자신들을 LA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고는 근처에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대피소가 있어요. 그곳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대피소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였습니다. 산불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번져나갔고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건물과 나무를 집어삼켰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폭발음과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공포를 더했죠. 게다가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도로는 탈출하려는 차량들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인 청년의 놀라운 운전 솜씨로 불길을 피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 다른 청년은 노인 부부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었죠. 의대생다운 전문적인 태도로 혈압을 재고 호흡을 체크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에게는 마스크를 씌워주고 아이의 상태도 확인했죠. 약 25분의 극도로 긴장된 여정 끝에 저희는 마침내 LA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청년들은 차를 체육관 입구 바로 앞에 정차했고 저희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대피소 안까지 안내해 준 후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청년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죠. 저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으로 자랐어요. 지금 밖에는 아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청년은 다시 불길 속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한 채 묵묵히 의무를 다하러 가는 뒷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았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어떤 칭찬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 그것이 바로 제가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대피소 안에서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한국 여성이 제게 다가와 저의 몸 상태를 물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미영, LA 한인회 자원봉사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미영 씨는 제 호흡 상태를 물으며 이곳이 한인회 긴급 대피소라고 설명해 주었죠. 산불이 북부 지역으로 번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체육관을 급히 대피소로 변경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넓은 체육관 안에 100여 개의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고 수십 명의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쉼 없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개월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떤 이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어떤 이는 의약품을 정리하고 또 다른 이들은 노인들과 아이들을 특별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온 미국인 가족들도 곁에 있었어요. 노부부는 침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젊은 엄마와 아이는 의료진의 검진을 받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안도감도 함께 느껴졌어요. 저는 한인회에서 이렇게 대규모 대피소를 운영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잠시 일을 멈추고 제게 물 한 컵을 건네주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인회는 지진, 화재 같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동포들이 언어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지키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수준의 자체 구호 활동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계획과 준비의 결과라는 점이었죠. 저녁이 되자 한인회 회장이라는 분이 대피소를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피해자 한 사람 직접 찾아가 말보다는 눈빛과 손길로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다가와 상태를 물어보시고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때로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한인 커뮤니티가 더 단단히 뭉치게 되었으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날 한인회 대피소에서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한쪽에서는 여러 아주머니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죠.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김미영 씨가 오늘이 한국의 설날이라고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는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미국의 날짜로는 설날이 아니었지만 재난 상황에서도 한국의 전통을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한국 속담을 알려주시며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지금 저도 함께 먹자고 권유하셨습니다. 테이블로 안내받은 곳에는 이미 여러 산불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근심보다는 따뜻한 정감이 느껴졌죠.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정성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주머니들은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위로라며 어서 먹기를 권했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맑은 국물은 그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낯선 땅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는 그들의 마음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어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제가 우는 이유를 걱정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음식이 너무 맛있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감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했어요. 심리치료사로서 항상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마음을 돌보았던 제가
여기서는 온전히 한국인들에게서 위로와 보살핌을 받고 있었죠. 식사 후 대피소 한켠에서는 간소하지만 정겨운 설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렸고 어른들은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전통을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죠. 한인회 부회장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민족의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한국인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피소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에 접어들 무렵 산불은 소방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70% 이상 진화되었고 주민들은 하나둘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퇴소를 준비하게 되었죠. 떠나는 날 김미영 씨는 작은 보따리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간단한 약과 음식 그리고 작은 부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적에는 무사귀환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낯선 미국인인 저를 자신들의 가족처럼 돌봐준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헌신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이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미영 씨는 어머니처럼 제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콜린스 박사님도 저희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이니까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대피소를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니 한인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광경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정이었지요. 제 인생에서 이토록 깊은 인간애를 경험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인회 대피소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어요. 산불 이후 저는 병원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한인회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주말에는 한인회 행사에 참여하여 심리건강 관련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지요. LA에서 받은 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3월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서 낯익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경상북도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이었죠. 화면에는 거대한 불길이 산과 마을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수백 가구가 대피했다는 보도였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개월 전 제가 경험했던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떠올랐어요. 이와 동시에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받았던 따뜻한 보살핌과 헌신적인 도움도 생각났습니다. 뉴스를 본 후 곧바로 한인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미영 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 역시 한국 산불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이미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곧바로 한인회관을 찾아갔습니다. 한인회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한국의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저는 문득 단순한 금전적 도움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한국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스스로도 너무 놀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콜린스 박사님, 정말 고마운 제안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의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1월에 LA에서 있었던 산불보다 이번 한국 산불은 규모가 더 크고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복귀한 후 저는 바로 인도주의적 목적의 휴가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병원장님은 제 상황과 의도를 이해해 주셨고 한 달간의 특별 휴가를 승인해 주셨죠. 그 다음으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의료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월의 LA 산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인들에게 받은 도움과 보살핌이 이제는 저를 한국으로 이끌고 있었죠. 그들에게서 배운 정의 정신,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 저에게도 깊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보며 가슴이 설렘과 긴장으로 뛰었어요. 처음 가보는 한국, 낯선 환경에서의 자원봉사.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1월에 받은 따뜻함을 3월에 한국에서 되돌려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산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로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미국 공항과는 전혀 다른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로봇 안내원이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며 여행객들을 도왔고, 투명한 디지털 스크린들에는 실시간 정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국 산불 긴급 의료지원단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보였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을 정부 재난지원본부 소속 통역사 박지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연 씨의 안내로 다른 외국인 의료자원 봉사자들과 합류했어요.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현장 상황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저의 일행은 KTX라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어요. 열차가 시속 300km로 질주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서울에 도착해 버스로 갈아타고 재난지원본부가 위치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대형 빌딩 내부는 마치 군사작전본부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산불 상황과 대피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질서정연함과 효율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오리엔테이션 장소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의료진, 통역사, 행정 담당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심리지원팀으로 배정되었고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산불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도중 갑자기 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다른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중 한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LA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한국 청년 중 한 명이었어요. 강민우라는 이름의 그 청년도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민우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밝은 미소는 여전했죠. 콜린스 박사님, 정말 오셨네요. LA에서 배웠을 때 한국에 오실 거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를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민우 씨는 요즘 자원봉사팀에서 통역과 현장 안내를 맡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달 전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를 구해준 청년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음날 이른 아침, 저희 심리지원팀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민우 씨는 의성이 자신의 외할머니 고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노인 인구가 많고 대부분 평생 그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라 고향을 잃은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서 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전문적인 견해도 덧붙였죠. 버스가 의성에 가까워질수록 산불의 흔적이 뚜렷해졌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산불 현장과 비슷하게 까맣게 타버린 산림과 무너진 가옥들이 보였습니다. 의성군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피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적십자사에서 파견된 구호팀이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죠. 저희 외국인 의료진을 위한 간이진료소가 체육관 한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심리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교실을 개조한 상담실은 간소했지만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죠. 책상과 의자, 아이들을 위한 그림 도구, 그리고 간단한 심리평가 도구까지. 민우 씨는 자신이 제 전담 통역을 맡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외할머니도 이 지역에 살고 계셔서 사투리까지 잘 알아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70대 할머니이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상담실에 들어오셔서 고개를 숙인 채 앉으셨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흰 머리와 깊은 주름에는 긴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눈빛만은 깊고 맑았습니다. 민우 씨가 옆에서 통역을 도왔어요. 저는 할머니께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상담 내용은 모두 비밀로 지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던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 불에 타버린 아픔,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와 조상님들의 사진첩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까지.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살아있으니 감사할 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놀라웠던 것은 이토록 큰 상실을 겪으셨음에도 한숨조차 내쉬지 않는 강인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죠. 그 모습에서 한국 노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느껴져 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민우 씨를 통해 할머니께 위로의 말을 전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상담해 드려야 할 할머니께서 저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이 나이 먹도록 살다 보니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불이 집을 태웠어도 심장은 태우지 못했다며 이런 시련도 한국 민족은 다 이겨왔다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우 씨가 번역해준 할머니의 말씀은 제 영혼을 울렸어요. 전문적인 심리학 교육을 받은 제가 오히려 한국 할머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을 보니 그도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민우 씨는 할머니의 사투리와 문화적 맥락까지 세심하게 번역해 주었다고 해요. 그의 통역 덕분에 저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문화적 깊이까지 이해할 수 있었죠. 상담이 끝날 무렵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스한 온기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멀리서 와서 이렇게 들어주니 마음이 놓인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의 할머니에게서 그 어떤 심리학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정한 회복력의 본질을 목격했으니까요. 이어서 10대 청소년, 중년 부부, 그리고 어린아이를 동반한 젊은 어머니까지 다양한 분들이 상담실을 찾아주셨어요. 모든 상담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정신이었습니다. 중년의 아버지는 집과 농사를 모두 잃었지만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먼저 걱정했어요. 고3 수험생 자녀의 공부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 줄지가 그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한 청소년은 자신의 트라우마보다 부모님의 상태를 더 염려했어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담담하게 웃음을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 나보다 우리를 우선시하는 공통점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공동체 정신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큰 상실감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도 겪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오히려 젊은 세대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의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의 역사가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침략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첫날 상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깊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LA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정은 이곳 의성의 주민들에게서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상처 입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보듬고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민우 씨에게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 정말 놀랍다며 이런 회복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인들이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은 참고 견디는 정신이고 정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인들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서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수많은 재난 피해자들을 상담해 왔지만 이토록 강인하고 품위 있게 역경을 마주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상담사로서 제가 도움을 주러 왔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의성에서의 3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대피소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산불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이미 진화된 줄 알았던 산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고 청송군 인근 마을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민우 씨가 긴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에 독거노인 한 분이 아직 대피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고 구조팀이 출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의료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LA에서 산불을 겪은 트라우마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불길 속에서 구조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그 공포와 절망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 대답에 민우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보였어요. 구조팀의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불길하게 변해갔어요. 멀리서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깊은 호흡으로 공포감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입은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우 씨와 저는 간단한 방호 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팀을 따라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저는 LA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공포, 무력감, 그리고 구원의 순간까지.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구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불길은 아직 집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안에서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떨고 계셨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민우 씨가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셨어요. 저는 민우 씨에게 통역을 부탁하며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산불 진화 작전 중 다행히 목숨을 건진 백순심 할머니는 대신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병상 옆에 매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영어 섞인 한국말에 표정 없던 할머니의 얼굴이 차츰 미소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께서는 6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정신의학 전문가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저 할머니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LA에서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한 정을 이제는 제가 한국 할머니께 전해드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 순환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저를 부르셨어요. 이 목걸이 내가 60년간 간직했던 건데 이제 당신이 가져가요. 당신은 내 딸과 같아요. 제 손에 놓인 작은 금목걸이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무한한 나눔의 정신은 서양의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함이었어요. 할머니의 회복 과정을 돕는 동안 민우 씨와 의성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소방 시스템으로는 한 달 걸릴 복구를 한국인들은 단 일주일 만에 완료했어요. 그들의 부지런함과 협동심,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열흘간의 사투 끝에 산불은 완전히 진화되었어요. 하지만 산불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죠. 불에 탄 가옥들, 그을린 산림, 그리고 피해 주민들의 마음속 상처까지. 아직 복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의성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복구 현장으로 나가 트라우마를 겪은 주민들을 돕고 있어요. 집을 잃은 이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로 연결되었고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재건 의지와 이웃사랑은 제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복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의성 주민들의 얼굴에서는 희망의 빛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일어서는 모습이 경이롭기만 합니다.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공동체 정신,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을 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곳 의성에 남아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한국인의 정이 살아있을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낯선 일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작지만 위대한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삶의 가치를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